예, 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2강에서는 모의고사 6회 쓰기 51번부터 53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들은 이와 같이 안내문 혹은 공고문,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에는 이와 같이 비읍니다, 씁니다, 입니다와 같은 상대 높임법, 격식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요로 끝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제목에서 단서를 찾아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목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글쓴이의 의도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주제, 그리고 중심 생각 같은 것들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읽어보면은 본문에 어떤 글이 나올지, 어떤 표현이 나올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본문 중에서 접속조사 혹은 앞뒤 문장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맥락을 파악할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빈칸에 들어갈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장소 이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내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지 앞에 있는 부분이 안내하는 내용이겠죠. 자, 장소 이전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본문에는 장소를 이전합니다. 혹은 장소 이전을 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합니다. 장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 이전합니다. 장소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같은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내를 하는 주체를 보면은 안내를 하는 주체는 한강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고 식당이죠. 식당에서 장소를 이전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장소를 식당의 장소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당을 이전합니다. 식당을 이전합니다. 식당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와 같은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합니다. 괜찮습니다만 식당을 이전합니다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식당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예정일인 것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예정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도로 건너편으로 이전할 장소죠. 이전할 장소는 도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으로 식당을 이전합니다. 와 같은 표현이 들어야 되겠죠. 식당을 이전합니다. 또한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이전할 장소가 아니라 현재 장소겠죠. 현재 장소. 현재 한강식당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이달 말까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도로 건너편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곳에서는 이달 말까지만 장사를 합니다. 예, 장사를 합니다. 혹은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혹은 운영을 합니다.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운영을 합니다. 혹은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식당 문을 엽니다. 네,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희 식당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도로 건너편으로 식당을 이전합니다. 식당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아주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기억에는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합니다. 옮깁니다도 가능합니다. 옮깁니다도 가능하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니은에는 영업을 합니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안내문, 공고문과 같은 실용문이었고 52번 문제는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그런 글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에는 이와 같이 다, 이다, 는다, 니은다와 같은 문어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2번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글이기 때문에 51번 문제에 비해서는 다소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에는 안내문, 공고문,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인데 반해 52번 문제는 설명문, 논설문이기 때문에 51번에 비해서 다소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52번 문제는 그같이 설명문,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 종결어미에는 다, 이다, 니은다, 는다와 같은 그런 문어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52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 글에서 글쓴이의 의도, 중심 생각을 파악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압축된 글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빈칸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글쓴이의 의도와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파악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커피가 있고 그리고 잠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와 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이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상반되게 연결하는 그런 접속주사이죠. 그래서 지금 앞문장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지 확실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자, 보시면은 앞문장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글쓴이의 의도를,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혹은 문제 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지는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커피를 딱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있는가 하면 여러 잔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커피를 딱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잔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이 표현을 하셔야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흔히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지는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잔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카페인하고 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글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설문에서 서론에 들어가는 문제 제기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주장이 되겠죠. 주장, 의견,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짧은 글이지만 논설문이 갖추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연에는 여러 잔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3번 문제에는 51번이나 52번처럼 지문에 글이 없고 이와 같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래프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와 숫자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라는 의미는 이 나와 있는 그래프 그리고 숫자를 빠짐없이 다 충분히 설명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명료하게라는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중요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호 문제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순위 표현 그리고 정도 표현, 증감 표현을 문장 내에서 서로 상호 다 조화되도록 서로 호응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읽을 때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내용을 200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당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대상, 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겠고,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은 하나의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다소 글이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한다면은 200자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대상,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짧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인데 2009년에 74kg이죠. 74kg. 그래서 먼저 1인당 쌀 소비량, 그런데 해마다 조사했죠. 그래서 1인당 연간이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먼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에 74kg에서 매년 계속 줄었죠. 매년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감소하여, 서서히 감소하여라는 표현도 있고, 꾸준히 감소하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서히보다는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kg으로 줄어들어. 자, 2019년부터 2019년은 10년간이죠. 10년간 몇 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에 74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kg으로 줄어들어 10년간 몇 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 자, 수학을 하는 방법은, 자, 74에서 59.2로 줄었죠. 얼마가 줄었습니까? 74 빼기 59.2가 되겠죠. 59.2는 몇인가요? 8, 그리고 4, 그리고 C. 14.8kg이 되겠습니다. 14.8kg이 줄었는데 몇 퍼센트나 줄은 건가요? 14.8kg을 74kg으로 나누시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2를 집어넣으면 27, 14, 2, 4, 8 딱 나오죠? 딱 20%입니다. 정확히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보다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까지 이렇게 밝혀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매우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세 번째 문장에서 또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2008년에 207.7g, g이 돼 있죠? 2008년에 207.7g에서 지금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계속 줄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2.1g으로 줄어들어, 여기는 10년이 아니라 11년이죠. 11년간, 11년간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빼도 됩니다. 11년간 몇 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조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2008년에 207.7g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2.1g으로 줄어들어 11년간 몇 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은 207.7g에서 162.1g을 빼시면 됩니다. 207.7g에서 빼기 162.1g을 하시면
여기는 5, 그 다음에 45.6g이 나오죠. 그러면 45.6g을 다시 207.7g으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죠. 2를 다시 한번 곱해 볼까요? 2는 4, 7이 14. 대충 한 이렇게 되나요? 41.5. 그러면 22%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약 22% 가량, 약 2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래프를 매우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에 74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kg으로 줄어들어 10년간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2008년에 207g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2.1g으로 줄어들어 11년간 약 22%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설명하시면 충분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답지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에 74kg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kg까지 줄어 10년간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2008년에 207.7g이었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2.1g까지 줄어들어 약 22%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쌀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마지막 문장은 그 그래프에 있는 정보와 지문에 있는 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에 보시면은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 예측치에 대한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는데 그 문장이 추가된 이유는 여기까지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200자가 안 되죠. 그래서 200자를 넘기기 위해서 한 문장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감점 요인이 되지만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줄어들 것이 앞으로 향후에 줄어들 것이 확실한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 문장을 더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자를 넘기기 위해서 억지로 이상한 문장 200자를 넘기기 위해서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 쓸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써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번부터 53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